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그 지옥 같은 9년을 버티고도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유령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 하지만 20년 뒤 묵묵히 침묵하던 남편이 단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상투를 잘라버린 그날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인고와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구원. 오늘 이야기 특급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다.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은 종가집 맏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이라 할 수 없지만 제가 종가집 맏며느리로 시집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친정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제 모습이 꽃 같다고 동네 사람들은 칭송했지만 제 앞길이 가시밭길임을 아는 친정어머니는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셨지요. 집을 나서기 직전 어머니는 제 투박해진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딸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미의 처절한 피눈물이었지요. 어머니는 마치 마지막 기력을 다하듯 제 손을 부서질 듯 꼭 움켜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옥죄일 잔인한 유언 같은 예언을 속삭이셨습니다. 얘야, 잘 듣거라. 종갓집 며느리라는 자리는 말이다. 살아서는 제 발로 나갈 수 없는 곳이다. 오직 죽어서 그 집의 귀신이 되어야만 비로소 저 높은 문턱을 넘어 대문 밖을 나설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내 딸아, 부디 살아서 버티거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척 감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척 막으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인 채로 3년을 3번. 그렇게 9회를 죽은 듯이 살 거라. 그래야 내가 그 집안의 기운에 눌리지 않고 내 가냘픈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게다. 그때 저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막 시작되려는 그 눈부신 나이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죽어 지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꽃가마를 타러 나가는 길 뒤돌아본 어머니의 굽은 어깨가 왜 그리도 작아 보였는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시린 저주가 될지, 아니면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할 단 하나의 지팡이 같은 축복이 될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거대한 종갓집 대문이 저를 영영 가둬버릴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시집 온 뒤로 제 하루는 남들이 단꿈을 꾸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달빛조차 서늘하게 얼어붙은 겨울 새벽, 우물가에 서면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지요. 쩍쩍 갈라지는 살얼음을 깨고 길어 올린 우물물은 손마디가 떨어져 나갈 듯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건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내뱉는 건 목숨줄 붙어있는 숨소리뿐이어야 한다. 내 입에서 소리가 나는 순간 너는 이 집안의 근간을 흔드는 죄인이 될 것이다. 그 호통 한마디에 제 목소리는 목구멍 뒤로 꾹꾹 눌러 담겨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마음, 보고 싶은 친정 부모님의 이름까지. 저는 그 모든 단어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말을 잃어버리니 미연이라는 제 이름도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맞이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족을 만난 기쁨으로 들썩일 때 종갓집 며느리인 제게 명절은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수천 장의 전을 부치고 쉴 새 없이 손님상을 차려내느라 제 발등은 퉁퉁 부어올라 꽃신조차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친정 남동생이 소리 소문 없이 시댁 담장 밑을 찾아왔습니다. 가풍이 엄해 정식으로 인사도 못 오고 친정엄마가 싸주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몰래 전하러 온 것이었죠. 제사 음식을 나르다 마주친 남동생은 제 눈치를 보며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만두 한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야? 엄마가 밤새 빚으신 기다. 너 좋아하는 고기 많이 넣었다고 아무도 모르게 꼭 너 혼자 다 먹으라 카더라. 누구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노? 동생의 그 한마디에 억눌렀던 눈물이 터지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저는 동생을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 채 보따리를 치마 밑에 숨기고 부엌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깜깜한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만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입안에 넣은 만두에서는 엄마의 손맛과 눈물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차가운 부엌 바닥을 긁어내리며 저는 꺽꺽거렸습니다. 엄마가 빚어준 그 만두는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걸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기 너무 힘들어.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 저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이자 그림자였습니다. 무거운 녹그릇을 닦으며 손가락이 곱아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등 뒤에서 소리 죽여 울 때조차 수건을 입에 물고 울어야 했던 그 3년. 그렇게 저는 미연이라는 예쁜 이름을 버리고 이름 없는 종갓집 새댁이라는 유령으로 첫 번째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벙어리로 산 지 3년 침묵만이 가득했던 제 가슴 속에 드디어 작고 따스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처럼 찾아온 아들을 품에 안던 날, 저는 바보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 이제야 비로소 이 집안의 사람으로 대접받겠구나. 내 어두운 인생에도 드디어 따스한 볕이 들겠구나. 하지만 그건 지옥 같은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든 지독하고도 짧은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운조차 차리지 못한 해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벌어져 바람만 스쳐도 몸이 시린 저를 깨운 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도 따뜻한 미역국도 아니었습니다.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건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아이 하나 낳았다고 상전 노릇을 하려 드느냐? 조상님 제사가 코앞인데 어디서 편히 누워 몸조리 유세를 해. 당장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지 못할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부엌 바닥에 맨발로 내려섰을 때 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는 한기가 화살처럼 몰려왔습니다. 뼛속까지 찬 기운이 숭숭 들어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어지러움에 세상이 핑글핑글 돌았지만 제 손목에는 어느새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전을 부치고 있으면 멀리 방 안에서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자지러지는 그 가냘픈 소리에 제 가슴은 바위로 짓눌린 듯 타들어갔고 아이에게 주지 못한 젖이 돌아 저고리는 어느새 눅눅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내던지고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싶었지만 제 앞에는 귀신같이 감시하는 시어머니와 산더미 같은 제사 음식들이 성벽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그때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제 젖은 저고리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휴 옳게. 애 울음소리 들린다고 지금 온 동네에 유세하는 거야? 젖이 도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저고리를 저 모양으로 적시고 있어. 지저분하게 시리. 어서 행주로 닦고 전이나 뒤집어. 조상님 상에 올릴 음식에 젖 비린내 섞여서 부정 타겠어. 비수 같은 그 말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배고파 까무러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 한 사발을 구석에서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몸조리는커녕 밥 한술 뜰 시간조차 눈치가 보여 불어 터진 국물에 밥을 말아 마시듯 목구멍으로 넘겼지요. 국물과 함께 섞여 들어온 건 제 눈물이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만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배를 고른구나. 젖이 불어 터져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보다 내 새끼 따뜻하게 한 번 안아주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이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누이들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옳게 전 부치는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조상님들이 노하시겠어. 장손 며느리가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어디 쓰겠나? 그날 이후 저는 두 번째 고개인 귀를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모욕이 들려와도 어떤 비수가 꽂혀도 들리지 않는 척 무표정한 인형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에 온몸이 절여지고 영혼이 한 점 한 점 깎여나가도 저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기계처럼 손만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는 귀머거리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내 귀에 박히는 저 모진 말들은 그저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악한 바람일 뿐이다. 수천 장의 전을 붙이며 저는 그렇게 두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들려줄 수 없었던, 그저 소리 없이 울어야 했던 외롭고 시린 3년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7년.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죽은 듯 살아온 제게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를 금지옥엽 아껴주셨던 친정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숨일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갈이었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저를 보며 허허 웃으시던 아버님의 인자한 얼굴, 그 야윈 손 한 번만이라도 잡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처절한 발걸음은 차가운 대문 문턱을 넘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가로막혔습니다. 에게 서지 못할까? 어딜 감히 종갓집 며느리가 대문을 함부로 넘으려 들어. 내일 모레가 내 시증조부님 제사인 것을 정녕 잊었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저는 마당 한복판에 엎드려 통곡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가시는 길 배웅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었지만 돌아온 건 사람의 온기라곤 없는 서늘한 꾸짖음뿐이었습니다. 출가 외인이 어찌 감히 시댁의 큰 제사를 앞두고 친정 죽음의 부정을 타려 하느냐.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라면 죽어가는 내 아비보다 조상님께 올릴 제사상이 먼저여야 하는 법이다.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탕국 끓일 준비나 해라. 결국 저는 부엌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를 찾으셨을 그 시각,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생면부지 조상님께 올릴 탕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덮쳤지만 제 가슴 속에 차오르는 시린 한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 위로 제 눈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못난 년을 용서하세요. 입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한 비명 같은 부름이 목구멍에 걸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국 맛을 보더니 제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국 맛이냐? 국 맛이 왜 이리 짜고 비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요리를 하는 게야? 어머니, 그 짠맛은 소금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을 향한 제 피 맺힌 눈물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채 텅 빈 눈으로 가마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올려드리는 이 불효막심한 년이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 탕국이나 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제 눈을 멀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살아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거대한 어둠이 되어 제 시야를 송두리째 덮어버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제 눈은 정말로 빛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말라버린 탓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보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 제 영혼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날부터 스스로를 눈뜬 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압니다. 손끝에 닿는 쌀알의 까칠한 감촉으로 물때를 맞추고 코끝에 스치는 냄새만으로 국의 간이 맞았는지 압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의 빛을 끄고 오로지 기계적인 손놀림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텅 빈 껍데기뿐인 살. 아버님이 가시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한 대역죄인이 되어 저는 그렇게 세 번째 고개인 소경의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제가 본 것은 아름다운 세상도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검게 타버린 잿더미, 오로지 그 어둠뿐이었습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으로 보낸 인고의 9년.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가 끝내 숨줄을 놓지 않았던 건 가슴 깊은 곳에 품어둔 단 하나의 작은 등불 때문이었습니다. 내 남편 국환 씨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손마디가 문드러지고 눈이 멀어가는 이 처절한 희생을 그 사람만은 가엾게 여겨주겠지. 하지만 결혼하고 10년이 넘어가던 그 무렵, 제 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등불조차 차디찬 바람에 꺼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 여인의 심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줄지어 찾아오던 어느 큰 제삿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을 치르느라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다리로 제사상을 나르던 제게 어른들의 불호령이 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느냐? 행색이 이게 뭐냐?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냐?
장손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지던 그때 저는 구석에 서 있던 남편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편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환 씨는 제 간절한 눈길을 무참히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서슬퍼런 위엄 앞에 가문의 장손이라는 그 무거운 이름표 뒤에 비겁하게 숨어 그는 철저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께 고개를 숙이며 제 사람이 아직 부족하여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저를 외면한 채 방을 나가버리던 그 차가운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던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칼로 베인 듯한 거대한 옹이가 박혔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는 고통은 약이라도 바르면 낫겠지만 유일한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의 방과는 제 영혼의 뿌리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종갓집이라는 성벽 안에 저는 철저하게 홀로 던져진 포로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바닥을 드러내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마른 가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맞닿은 살결이 남의 살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잃고 귀를 닫고 눈을 감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편을 향한 마음의 문마저 쇠사슬로 꽁꽁 걸어 잠가버린 채 저는 그렇게 네 번째 고개인 고독의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추웠던 온기 하나 없는 텅 빈 겨울 같은 3년이었습니다. 사무치는 고독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그 시간을 여러분은 감히 짐작이나 하실까요? 서러움도 오래되면 무뎌지는 법이라지만 육신의 고통은 정직하고도 잔인하게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 세월은 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지나갔지요.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제가 알던 미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내려앉은 기미,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고된 노동에 찌들어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 낯선 여인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살아있느냐라고 말이죠.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건 무릎이었습니다. 1년에 12번도 더 돌아오는 큰 제사, 그리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수많은 손님들. 그 거대한 상들을 차려내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기를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뼛속까지 시큰거리고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방바닥을 짚고 일어설 때마다 우두둑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는 제 뼈마디의 소리를 저는 매일 아침 죄인처럼 못 들은 척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녹그릇들을 닦기 위해 개울가로 나갔지요. 그저 맨손에 놋 전용 가루를 묻혀 차가운 그릇을 문지르고 또 문질러야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 처음엔 칼로 살점을 베어내는 듯 아프다가 이내 감각이 마비되어 손가락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닦다 보니 황금빛 녹그릇 위로 붉은 액체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릇에 묻은 음식 찌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터져나온 생피였습니다. 갈라진 살점 사이로 배어나온 핏물이 녹그릇의 광택과 섞여 기괴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건 따뜻한 걱정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릇을 다 못 닦았느냐? 손놀림이 왜 그리 게으르고 무거워? 어서 닦고 들어와서 어른들 저녁상 차려야 할 것 아니냐? 저는 피 묻은 손을 얼어붙은 개울물에 얼른 헹궈내며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억지로 집어삼켰습니다. 예, 어머니. 곧 들어갑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은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지만 저는 다시 무거운 녹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육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안의 가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한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허리는 또 어떻고요? 산더미 같은 빨래를 냇가에서 치대고 평생을 구부정하게 엎드려 일한 탓에 제 허리는 이제 펴지지 않는 나처럼 기역자로 굽어갔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싶을 고운 분내와 고운 옷자락. 제 인생에 그런 사치가 허락된 적이 있었을까요? 제 몸에서는 늘 비린 조기 냄새와 매캐한 나무 타는 연기 냄새, 그리고 씻어도 가시지 않는 지독한 땀 냄새만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뼛속까지 박혀버린 그 냄새는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영원한 종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꽃처럼 피어나 향기를 전해야 할 나이에 저는 그렇게 소리 없이 시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10년 전에 문을 닫아 죽어버렸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지요. 죽어야만 이 대문을 나갈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이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던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육신의 고개. 그 3년은 제게 살아있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무덤 속에서 제 육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매일 밤 정적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15년이 넘어가자 제 마음속에선 기이하고도 서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분노도 밤새 가슴을 쥐어뜯던 억울함도 강물처럼 흐르던 슬픔조차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을 시커멓게 태우던 화병의 불꽃이 모두 꺼지고 그 자리에 차디찬 재만 남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종갓집의 귀신이 되기로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대문 밖 세상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찬란한 빛을 내뿜었겠지만 제 세상은 오로지 무채색의 잿빛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이 지옥 같은 문턱 밖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건 이제 오직 죽음뿐이겠지. 저는 그렇게 제 영혼의 장례를 스스로 치르며 매일 아침 죽음과 가장 가까운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시리도록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소리 없이 방을 나와 마당 한 구석 장독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항아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예전 같으면 저 달을 보며 차마 가지 못한 친정집을 그리워하고 매정한 남편을 원망하며 피눈물이라도 쏟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가슴에 아무런 파도가 일지 않았습니다. 마침 남편 국환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제 기역자로 굽은 등과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도는 눈을 보더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임자, 이 깊은 밤에 아직 안 자고 무얼 하고 있어? 어디 몸이라도 많이 아픈 게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아플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은데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저 죽어서 이 집 대문을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제 걱정 마시고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 말투엔 가시도 날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그릇 같은 소리였지요. 오히려 당황한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다가왔지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놓인 돌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제 무감각한 반응에 남편은 오히려 귀신이라도 본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둘러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멀어져가는 남편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슬픔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평온함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죽어가는 법을 매일같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몸으로 기계처럼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영혼 없이 제사상을 닦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는 서늘한 무감각이 채웠고 저는 제가 언제쯤 이 집안의 수많은 조상 위패 사이에 나란히 갇히게 될까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죽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시절.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체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3년.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6번째 고개, 체념의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미 멈춘 시계추처럼 고요하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째 되던 해,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시증조부님의 제삿날이었던 그날,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요. 저는 이 집안의 기틀이라 불리던 100년 묵은 시간장 단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고된 노동의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감각을 잃은 제 손은 더 이상 그 단지의 무게를 버텨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제 영혼과도 같던 단지는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져 비명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검은 간장은 마치 제 가슴에서 터져나온 피눈물처럼 허망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목숨이 끝나는구나. 공포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차라리 이대로 끝내고 싶다는 지독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온 시어머니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고개가 꺾일 정도의 매서운 손이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감히 이 집안의 가업을 깨뜨려. 이 시간장이 어떤 간장인데. 조상님들 볼 낯이 없다. 당장 꿇어앉아. 바닥에 스며든 간장을 핥아서라도 다 치우거라.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오늘 너는 살아서 이 대문을 나갈 생각 마라. 제가 흙바닥에 엎드려 피 흐르는 손가락으로 흙먼지 섞인 간장을 닦아내려 할 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늘 병풍처럼 서 있던 남편 국환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가문의 위엄과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그림자처럼 살던 그의 눈에 평생 보지 못한 서늘한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오물 속에 처박힌 제 피 묻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평생 처음으로 사자후와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사람의 피보다 간장 한 방울이 더 귀하단 말씀입니까? 제 아내가 지난 20년간 죽지 못해 살아온 그 시린 세월이 정녕 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호통을 치려던 찰나 국환 씨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단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문중 어른들이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뒤로 나자빠지셨지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머리 위에 따리를 틀고 있던 장손의 상투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장손의 상투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하셨지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장손의 자리를 내놓고 이 집안의 대를 제 손으로 끊겠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귀한 음식보다 제 아내의 가슴에 맺힌 피멍을 닦아내는 것이 제게는 더 급한 도리입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검은 상투 뭉치는 마치 20년 세월을 옥죄던 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환 씨는 머리카락을 산발처럼 풀어 헤친 채 재해진 꽃신을 손수 찾아 떨리는 제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굴종의 신발이 아니라 자유의 장화였습니다. 국환 씨는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저 거대한 종갓집 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어른들의 악에 바친 곡소리와 호통이 쏟아졌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던 그 문턱. 저는 이제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손을 잡고 당당히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이라는 제 잃어버린 이름을 찾기 위한 생애 가장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쏟아지는 노을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끄럽고 숨막히던 종갓집 대문을 나와 우리가 당도한 곳은 깊은 산 아래 조용히 엎드린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넓고 아늑한 궁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지요. 이제 저는 새벽 4시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공기에 가슴을 졸이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에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던 고통스러운 아침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창틈으로 스며드는 보드라운 아침 햇살이 제 눈꺼풀을 간지럽히고 지저귀는 산새 소리가 잠을 깨울 때까지 저는 충분히 단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마당에 나가면 무서운 눈초리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남편 국환 씨가 검댕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줍니다. 임자 일어났소? 물 데워놨으니 천천히 씻구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녹그릇 대신 투박하고 정겨운 온기에 담긴 보리밥과 텃밭에서 갓 딴 나물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뿐인 소박한 상을 마주 앉아 먹고 있었지요. 탕국 맛이 짜다며 뺨을 맞을 걱정도 시누이들의 비아냥도 없는 이 고요한 식탁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투박하고 흉터 많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임자, 평생 미역국 한 사발 마음 편히 못 먹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내 죄가 깊소. 내 이제부터는 당신 이름 석자 하루에 100번도 더 불러주겠소. 종갓집 며느리 말고 누구의 어미 말고. 오직 미연이라는 당신 이름만 부르며 살겠소. 남편은 식사 후 손수 물을 데워와 제 거칠어진 발과 손을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20년 전 그 화려했던 홀레날에도 받아보지 못한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갈라진 살점과 굵어진 마디마디를 따뜻한 물로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제사상을 차리는 유령이 아니라 사랑받는 살아있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국환 씨,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보리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고 시어머니의 눈치 없이 마당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20년 동안 목구멍 뒤로 꾹꾹 억눌렀던 제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저는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가문의 제사를 지키기 위한 이름 없는 도구도 서슬 퍼런 어른들의 수발을 드는 유령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미연이라는 제 이름으로 숨을 쉽니다. 누군가 부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무서운 부름 대신 국환 씨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주는 미연아라는 이름 석자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참으로 길고도 시렸던 겨울이 지나고 제 인생에도 이제야 비로소 연분홍 봄꽃이 피려나 봅니다. 가장 늦게 피었기에 그 어떤 꽃보다 더 오래도록 향기를 내뿜는 그런 봄꽃 말입니다. 20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미연이라는 이름으로 활짝 피어난 봄꽃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사회가 정해준 무거운 이름표 때문에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20년 만에 찾은 그 소중한 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야기 특급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가슴을 울리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